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썰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썰전 라이브에서는 국민의힘 대선 본선에는 4명의 후보까지 올라갈 수 있죠. 치열해진 4위 싸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또 김동연 전 부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제3 후보의 변수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데 탈레반이 대체 왜 그러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썰전 패널은 국민의힘 최재형 캠프의 언론미디어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종혁 본부장 그리고 정의당의 박원석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자, 강정 아나운서, 오늘이 4번째 뉴스 썰기인데요. 네. 오늘은 어떤 뉴스를 썰어볼 건가요? 자, 오늘 뉴스 썰기는 떡볶이 얘기 준비해봤습니다. 떡볶이, 네. 먹방인가요? 먹방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 좀 확인해 보시죠. 누군가의 먹방일 텐데 알겠습니다. 대강 예상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영끌 인터뷰는요? 네, 오늘 정부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2주 더 연장하면서 자, 4차 대유행 기세를 좀 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과연 그 기세가 잡힐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영끌 인터뷰에서는 민주당의 대선 예비 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썰전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네,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 박원석 정의당 사무총장 그리고 김종혁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 캠프 언론미디어본부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여야 간에 좀 이슈가 많았습니다. 이른바 황교익 씨 논란도 있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저거 금방 정리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어제 오후부터 약간 사그라드는 분위기예요. 이른바 그 논란들은. 그렇죠. 오늘 쉽게 얘기하면 떡볶이 논쟁 그 이천에서 화재 났을 때 과연 이재명 지사는 뭘 하고 있었느냐는 그 논쟁이 막 불붙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거 안 하네요. 그게 뉴스 썰기에 들어가서 그러면 뉴스 썰기에 제대로 썰 텐데 강정 아나운서가 그 앞에 약간 썰을 풀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재형 캠프 측에서 요거 한번 제대로 썰어보시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일단 강정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요즘 국민의힘 원희룡 예비 후보의 목소리가 부쩍 커졌습니다. 지지율 1위에겐 이런 호언 장담도 했는데요. 저는 제가 윤석열 총장을 법무장관으로 쓰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윤석열 총장은 저한테 무릎을 꿇고 큰 팀에서 저한테 협조를 해야 되는 위치로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 후보의 본격적인 입심은 일명 저거 논란에 불을 지피면서부터입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그 배경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노이즈 마케팅의 결과는 성공입니다. 본인은. 경선 전략으로는 성공했죠. 경선 컷오프의 위기감에 승부수를 던졌다라는 거죠. 그러자 다급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 바로 최재형 예비 후보입니다. 감사원장 사퇴 이후 거침없는 직진 행보로 국민의힘 다크호스로 떠올랐었죠.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권보수 후보, 적합도 중에 국민의힘 후보만 추려보면 코리아리서치에선 원 후보가 4위,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선 최 후보가 4위로 엎치락 뒤치락하는 사이가 된 거죠. 국민의힘 대선 결선은 2번의 컷오프로 4명만이 갈 수 있습니다. 빅4를 두고 원 후보와 최 후보가 각축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럴까요? 최 후보도 오늘 한층 세진 입심을 발휘했습니다.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를 두고 민주적 절차도 헌시착처럼 벌인 완벽한 독재 완성 프로젝트라고 말이죠. 빅4를 향한 두 후보 간의 경쟁, 본격 막이 오른 모양새입니다. 예, 첫 번째 주제는 국민의힘 4등을 잡아라고 잡았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원희룡 후보가 이른바 이제 녹취 금방 정리된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폭로하면서 좀 존재감을 높였어요. 본인은 이 자리에서 공정 경선을 위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인지도를 올리기 위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이 당연히 있겠죠. 예. 지금 원희룡 후보의 대선 레이스가 좀 그동안 고독했잖아요. 예. 정치를 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제 제주도지사를 하는 바람에 중앙 정치 무대에서 한동안 잊혀진 사람이 됐었고 이제 대선 후보로 출마했지만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뜨지 않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저런 이준석 이 대표의 발언이 물론 이제
진실은 모릅니다만 공정 경선에 져야 된다. 예. 라는 어떤 문제 제기도 있었겠지만 이걸 통해서 어쨌든 지금 대선 레이스에서 본인의 이름이 잘 나오지 않는데 이 고독한 레이스에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 예.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 보면 전략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공한 측면이 있어요.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보면 최재형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도 나왔단 말이죠. 이전까지 없었던 현상이에요. 그러나 이제 정치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현상을 통해서 얻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동일한 현상을 통해서 잃는 것도 있어요. 이른바 이제 원희룡 지사에 대한 평판, 예. 됨됨이, 이미지 이런 것들이 남는단 말이죠. 그래서 꼭 얻기만 한 건 아니고 얻은 것도 있지만 동시에 잃은 것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일단 뭐 배신, 뭐 우리나라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보낸 의견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바둑을 두다가 예. 묘수가 자꾸 나오면 그 바둑은 지는 거예요. 바둑은 정통으로 둬야 되는 거지. 지금 당장 뭐 좀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눈에 띄는 화려한 수를 뭘 좀 두는 경우는 대개는 끝나고 나면 망하기 마련인데 예. 그 유인태 어떻게 보면 정계 원로라고 할 수 있는 유인태 전 사무총장께서 그 상당히 신랄한 비판을 하셨잖아요. 원 후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어쨌든 나이도 많고 정치적인 경력도 훨씬 많은 분인데 그 대화 내용을 그렇게 공개를 하면 되느냐? 물론 저는 그 이준석 대표가 뭐 모두의 그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는 것들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 저도 통화를 하는데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내 말이 녹음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 나쁘죠. 그럼 말을 못 해요. 그러면 예. 그다음부터는. 그리고 더구나 그 부분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간접적으로 전해진 것들은 잘못되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원 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자기의 어떤 지금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자기의 뭐랄까 인지도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하나의 이벤트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 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저는 굉장히 좀 잘못된 선택이라고 보고 예. 또 굉장히 과하게 간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당신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야 뭐 내가 그 사람 무릎 꿇게 하고 내 앞에서 법무부 무릎 장관 꿇게 시킬 거야. 이런 표현도 경쟁 후보에 대해서 쓸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가 좀 다급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좀 좌충우돌하고 있다. 그 이미지가 별로 좋게 남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젠틀한 이미지였는데 뭐 요즘 다급해서인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앞서 뭐 잠깐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대구의 시장을 가서는 이 자영업자들에게 사과한다. 이 피켓을 들고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존재감을 위해서 하는데 앞서 박원석 총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인지도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들을 보면 저희가 여론조사 2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하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최재형 후보와 엎치락 뒤치락하는 거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거는 이제 최재형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입니다. 여기는 이제 안철수 후보, 야권으로 따지면 안철수 후보가 약 5%로 중간에 있고요. 최재형 후보가 4번째고요. 원희룡 후보가 그 다음이고, 그다음에 면접 조사를 했던 MBC 조사로 보면 역시 국민의힘 후보들 간에만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원희룡 후보가 4번째고, 약간 뭐 0.4%포인트 차로 최재형 후보가 좀 뒤지고 있습니다. 최재형 후보 캠프에서 오셨으니까. 네. 처음에 이제 다크호스로 많이 네. 부각이 됐고, 여권에서 2번째, 2위도 윤석열 후보에 이어서 존재감이 있어요. 지금은 조금 존재감이 낮아진 것 같아요.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예. 근데 지금 저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 대해서는 이제 좀 드릴 말씀이 있는 예. 게 저희가 이제 여러 여론조사를 쭉 다 살펴보거든요. 근데 보면은 예를 들면 국민의힘 그 후보들,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의 지지도를 따지면 항상 2등이에요. 예. 그것도 꽤 많은 차이로 2등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갑자기 저렇게 떨어지느냐?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를 따지면은 예. 저희가 엄청나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홍준표 그리고 유승민 후보를 훨씬 많이 인지도가 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보다는 저는 그걸 역선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역선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본선에 나갔을 때 나는 민주당 지지자야. 근데 우리 후보가 만들어질 텐데 우리 후보와 싸울 사람이 누가 나올 것이냐. 그런데 최재형 나와 아예 좀 껄끄러워. 예. 그러니까 좀 만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지하는 건 당연할 거 아닙니까? 뭐 그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역선택인데. 그러면 이제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만만하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니, 보기에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결례이긴 하지만 어쨌든 숫자로 보게 되면 저희는 일관되게 저희가 열 몇 개를 조사를 해봤는데 다 흐름이 똑같아요. 근데 그거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윤석열 후보도 그 부분에 있어서 역선택을 좀 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떨어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윤석열 후보는 1등 후보니까 거기서 몇 퍼센트가 떨어져도 그렇게 타격이 없어요. 예를 들어 뭐 30몇 %, 37에서 뭐 32로 가도 크지 않게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건 없죠. 근데 저희는 엄청 아파요. 지금 일단 이 말씀은 최재형 후보 캠프의 주장이고 저희 주장이죠. 자, 정의당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을 겁니다.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보통 1000샘플을 하잖아요. 1000샘플 중에 어떤 특정 여론조사에서 몇몇 변수만 이제 그런 응답을 의도적으로 하더라도 그 여론조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없지는 않아요. 이 조사 기법상. 그러나 그게 과연 본질적 원인일까에 대해서 오히려 최재형 캠프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은데. 받아들이고 있어요. 일단 저 보지 마시고 출마 지금 최재형 캠프 언론 미디어 본부장인 김종혁 본부장님 보고 출마 선언 말씀하세요. 자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준비 안 된 후보라는 이 프레임에 딱 걸렸어요. 맞아요. 그리고 준비 안 된 프레임이라는 후보라는 프레임을 극복할 만한 그 어떤 이 비전 행보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고 오늘도 무슨 두 번째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첫 번째 공약이 이제 규제 철폐였고 두 번째 공약이 귀족 노조를 어쨌든 강하게 규제하겠다라는 건데 제가 읽어보니까 뭐 제목은 어쨌든 10%의 조직화된 이 노동자들이 아니라 90%의 비노조 노동자들을 따뜻하게 보호하겠다라는 건데 실제 노동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 한 내용은 없고 오히려 강성 노조에 대한 적대감만 굉장히 부각시켰는데 어떻게 보면 최재형 후보는 지금 국민의힘의 기존 후보들에 비해서 더 보수적인 색채가 짙은 후보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그 최재형 후보의 확장성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당의 외부 인사로서 말하자면 영입된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윤석열, 최재형이라는. 근데 윤석열 총장이 보이는 것과는 좀 다른 다른 행보, 또 다른 이미지, 다른 어떤 메시지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똑같아요. 똑같으면 윤석열 후보가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그 대체제로서 최재형 후보는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국면에 와 있다고 보고 지금 최재형 후보가 이 원희룡 후보하고 4위권을 다툴 때가 아니고 이 윤석열 후보하고 1, 2를 놓고 다퉈야 되는데 그런 어떤 상황을 감안한다면 과연 여기서 저는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거의 저는 어려워 보여요. 근데 그걸 가지고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려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노조 조직률은 10%를 좀 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노조예요. 금융노조라든가 금속노조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90%의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노조를 결성하면 우리 회사가 망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들은 노조도 결성하지 못해요. 그러나 대기업 중심에 있는 이 10% 노조는 자기들의 모든 문제점이나 책임들을 다 하청업체에다 떠넘기고 재벌들은 중소기업을 나쁘게 얘기하면 등을 치고 그다음에 대기업 노조는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노조도 없는 그런 노동자들을 나쁘게 얘기하면 등을 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결과적으로 말씀이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전 박 총장님하고 그 부분은 좀 다른데 이 10%의 노조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거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것은 이것은 중도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아래에 있는 수많은 그 비정규직 노조 그리고 젊은이들 그 강성 노조들 때문에 취직도 못해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게 진짜 중도지 저는 뭐 그게 강성이다 보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노조 문제로. 네, 노조 문제여서 이게 본론은 아닌데 조금만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90%의 미조직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구체적 대책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걸 제가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서 5인 미만 사업장들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해요. 사실은 그 90%의 비노조 조합원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5인 미만 사업장들의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말하자면 그리고 지금 단시간 노동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플랫폼 자본주의가 커지면서 그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그냥 추상적인 얘기들밖에 없으면서 단지 10% 그중에서도 아주 소수일 그런 대기업 강성 노조에 대한 일부 눈살을 찌푸리게 행위가 있죠. 그분들의 행위가 다 그런 게 아니고 그에 대해서 적대감만 드러내는 게
기존의 보수 정당의 반노조적인 그런 스펙트럼과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지금 최재형 후보가 후보로 등장해서 내놓는 메시지를 보면 국민의힘 내의 이른바 강경 보수 색채의 반복이에요. 말씀은 이제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들, 라이더랄지 또는 여러 그런 플랫폼 노동자들의 대책이 좀 들어가 있다면 대기업 일부 노동자들에 대한 아주 강고한 권리, 뭐 일부에서는 특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뭐 있을 아니 뭐 수 일부 있다는 지적할 수 말씀이신 있겠죠. 거죠. 그런데 그조차도 노동 현장에 법치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지금 법치가 작동을 안 하나요? 마치 무법지대인 것처럼 말씀하시 전혀 그렇지 않고요. 1년에 부당 노동 행위로 처벌받는 사업주와 예를 들어서 업무방해나 제3자 개입 금지로 인해서 처벌받는 노동자의 숫자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노동자들이 처벌을 많이 받아요. 이런 현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저는 뭐 경제민주화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노조도 민주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그 민노총의 불법 행위들 그리고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거나 체포영장을 가지고 갔는데도 그것들 거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사회에서 민노총이라는 거대한 기득권 집단이 생겨났고 그리고 그들이 법과 질서를 많이 깨왔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 저는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우리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그런 우리 노동자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 분명합니다. 근데 비정규직 대책 같은 게 나오나요? 그러면? 구체적인 대책을 내지 않으셨다고 그러는데 오늘은 그야말로 비전 발표회처럼 큰 틀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거는 다른 후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다른 후보들도 뭐 가장 공약이 잘 정리되어 있다는 윤희숙 후보라든가 혹은 장기표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도 대체적으로 큰 틀을 얘기하는 것이 그런 구체적인 상황까지를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건 꼭 하겠다 이런 또 말씀. 말씀하신 내용은 앞서 얘기한 건 좀 중도적 이미지 그런 데서 윤석열 후보가 좀 거칠다면 좀 더 최재형 후보는 안정감 있는 요게 이제 대체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다는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럼 보세요? 뭐 그런 충고나 조언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저희가 수용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안정감이 있는 분이에요, 있는 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잘 이렇게 드러내고 예. 보여지는 모습을 잘 못했다면 그거는 저를 포함해 참모들의 문제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최재형 후보 관련된 얘기, 원희룡 후보 관련된 얘기했고요. 그럼 두 번째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 양강구도의 박빙이라고 전망들이 많은데 제3 후보들의 덩치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재화 아나운서입니다. 7개월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통령 선거는 거대 양당 간 초박빙 접전 양상이 펼쳐질 거란 전망입니다. 때문에 양당 모두 표심이 분산되는 걸 최대한 막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 거대 양당과 거리를 두고 독자적인 상수가 되려 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우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오늘 고향인 충북 음성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기존의 정치 세력의 숟가락 얹어서 하는 그런 정치를 제가 하지 않을 그런 생각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동안 김 전 부총리에 대해서 대체 여권 인사냐 야권 인사냐부터 제3지대 연대설까지 각종 설이 난무했죠. 하지만 김 전 부총리는 오늘 독자 행보로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한편 범진보 진영 최대 변수는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을 될 전망입니다. 심 의원은 정의당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면서 대선 출마를 시사했죠. 최근 언론중재법 등 이슈에서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의당. 심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민주당과 단일화는 없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사실상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의당은 정부의 정책이라면 무조건 찬성해온 집권 여당, 또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해온 제1야당과 달리 국민의 입장에서 찬성할 것은 찬성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해온 정당입니다. 초박빙이 예상되는 대선에서 제3 후보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예, 두 번째 주제는 제3 후보 상수된 변수로 했습니다. 일단 김동연 전 부총리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두 분 다 단일화는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먼저 저 심상정 의원부터 여쭤볼까요? 네. 진보당에서 또 네. 정의당에서 총장님 나오셨으니까
정의당의 그 대선 후보로 확정된 건 아니죠. 아직 아닙니다. 출마 선언한 것도 아니고. 네. 네. 경선을 하나요? 출마 의사를 밝힌 거고요. 네. 공식 출마 선언은 앞으로 아마 일정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당연히 경선합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 외에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다른 예비 후보들이 있고요. 예를 들자면 이정미 전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다음 주 정도에 출마 선언이 예상이 되고 그 밖에 이제 정의당의 좀 그 40대 신진 어떤 정치인들이 이름 좀 대주세요. 이름. 황순식 경기도당 위원장은 출마를 확정을 했고 황순식. 또 한 분 정도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예상은 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신진들의 도전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어대심이다. 어차피 대선 후보는 심상정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꼭 그렇지 않을 거고 정의당도 나름 박진감 있는 그런 경선을 통해서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비전 경쟁들을 치열하게 할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혁 본부장님이 박진감이 있을까라는 갸웃하는 표정으로 어대신 같은데. 말씀하시는데. 아니 우리 정의당 그 당원들께서 굉장히 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대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어떤 경선이 펼쳐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나름 전략적 판단을 하시거든요. 아니 나는 박 총장님이 나왔으면 약간 좀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이제 사무총장이잖아요. 대선 경선의 관리자인데 관리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출마하면 이거는 심판이 그 링에 갑자기 오르는 거여서 안 됩니다. 아쉬워. 그러게요. 또 나오신다면 저희가 또 인터뷰도 길게 패널이시니까 항상 이제 앞에 두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튼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는 그젠가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단일화는 없다 민주당과.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 92년부터 진보 정당의 고민입니다. 대선에 임박해서는 단일화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양강 대결에서는 사실은 표가 나눠진다는 것 때문에 이른바 진보층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세요? 근데 예전에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를 진보정당이 여러 번 치렀는데 단일화를 했던 것은 2012년도 문재인 그 박근혜 이 대선 때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전에는 다 완주를 했고요. 당연히 완주가 기본이고 저는 더더욱이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 촛불 이 시민혁명 이후에 여당이 됐는데 저는 그 정신으로부터 너무 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또 촛불 집회 이거 민주당하고 정의당 같이 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촛불 시민들이 원했던 개혁 이 정신을 민주당이 지키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 가석방 같은 경우에 당시에 이제 국정농단의 주범의 한 사람으로서 구속이 됐던 건데 여러 가지 기존의 법무부의 관행이나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가석방을 했고 사면은 아니지만 그리고 취업 제한이 걸려 있는데 어제 박범계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뭐 비상임 이사로 비등기 이사로 활동하는 거 무부수로 활동하는 것은 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의 실질적 경영을 방관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게 과연 촛불 정신하고 얼마나 부합하느냐.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이른바 이제 종합부동산세 법이 통과가 됐는데 9억이었던 기존의 과표를 11억으로 올렸습니다. 결국에는 집 부자들에게 세금 덜 걷겠다는 그런 어떤 이 계약안을 밀어붙였어요. 이건 과연 얼마나 촛불 정신하고 부합하느냐. 그리고 언론개혁도 지금 쟁점인데 언론개혁에 관해서 언론현업단체 반대하고 시민사회 반대하고 정의당도 반대하고 다른 야당들도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이 민감한 대선이라는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언론개혁법이 과연 촛불 정신과 부합하느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이 균열과 거리가 넓어진 거는 그거는 민주당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의당을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옛날에 권영길 후보의 그 돌풍이 일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제 양당 정치만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 건강한 제3당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근데 두 가지 면에서 조금 비판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이거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조국 사태 때 그동안에 그 이전까지는 데스노트를 이렇게 멋있게 써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판관처럼 이건 안 돼. 양쪽에 서서 이건 틀렸어. 라고 이렇게 그런 심판관 역할을 해주셨는데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저희가 보기에는 이건 말이 안 되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던 그런 경험, 그런 기억이 있어서 만약에 정의당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제3당으로서의 목표를 정확히 잡으려면 지금 뭐 이재용 비판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색깔이 있으니까. 그러나 반드시 그 반대쪽에 말이 안 되는 일들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훨씬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2007년부터 이번까지 나오면 20년이잖아요. 20년째 심상정 후보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YSDJ도 아니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심 후보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도대체 새로운 인물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혼자서 물론 인기가 있으세요. 말씀도 잘하시고 저도 심상정 의원 좋아해요. 그렇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당 전체를 위해서는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어떤 사람이 손을 확 들어주면서 이 친구와 함께 갑시다라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새로운 인물을 키우려면 자리를 비워줘야 된다. 뭐 이런 맥락이신가요? 아니 그 자리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의 마음가짐과 그리고 어떤 내 후배 기수들에게 이게 진보정당의 어떤 이런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살신성인을 좀 해주셨으면 정의당은 훨씬 더 많은 박수를 받았을 것이다. 일단 뭐 조국 사태 관련해서는 저희가 판단 착오였다는 점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부연하지 않겠고요. 또 심상정이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심상정 의원을 좋아하신다는데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여성 정치인으로서 대단히 훌륭하다고. 근데 이제 정치에서 결국에는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는 거지 그 앞물이 스스로 흘러내려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YSDJ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도 없죠. 결국에는 당내에서 부족한 이제 저희가 인적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큰 당들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원내 정당으로서 국회의원도 나오고 새로운 정치인들이 계속 배출이 되는데 그걸 넘어서기 위한 도전이나 또 그걸 이제 국민들로부터 어떤 이 증명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는 점.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이 오랫동안 욕심을 부리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한편에서는 다른 한편에서 보면 그만큼 당내에서의 그걸 넘어서기 위한 도전과 또 성과와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측면에서 아니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측면에서 반성해야 될 대목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심상정 의원이 사실은 대선을 완주했던 건 지난번 대선밖에 없습니다. 2017년 그렇죠. 대선밖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확하게 이번에 완주를 한다면 이제 두 번째 완주 도전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에게 과제는 또 심상정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면 왜 심상정이냐를 그렇죠. 국민들한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지금 이 시대에 심상정이고 정의당이냐. 저는 그런 비전을 아마 들고서 뭐 그런 측면 본인도 신경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또 심상정이라는 맞아요. 이제 심상정이다 이렇게 슬로건을 또 아마 뭐 하셨더라고요. 그런 비전을 한번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대선은 사실은 탄핵 이후에 이루어졌던 대선이어서 이른바 이제 어대문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 후보 뭐 이렇게까지 나왔던 대부분의 예측이 그런 거였기 때문에 진보당인 정의당에서 후보를 내도 큰 부담이 없는 유권자들도 사실은 정의당의 투표하기가 심상정 후보에 투표하기가 부담이 없는 민주당이 이길 거다라는 확신하에. 근데 이번 대선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단일화에 대한 압박도 되게 커질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그런 압박이 있으리라고 예상합니다만 저희는 사실 별로 그런 류의 진영론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대연합이라는 그런 과거의 프레임을 가지고 현재의 정치를 규정하는 거에 동의하지 않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역사도 다르고 그리고 지향도 다르고 정체성도 명백히 다른 정당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거의 어떤 진영론에 이 속박이 돼서 정의당이 이번에도 무슨 단일화와 같은 그런 선택을 한다면 이제 정당 그만해야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그런 일은 전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점. 정당 그만해야죠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완주하실 건가 봐요. 지금 최재형 후보가 만일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면 심상정 후보가 정의당에서 출마해서 완주해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구도상? 아니 뭐 구도상은 그렇죠. 땡큐죠. 네, 땡큐죠. 아니 뭐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아마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그거는 야권에서 볼 때는요. 네, 야권. 근데 또 여권도 어떻게 분열할지 모르는 거고, 야권도 어떻게 분열할지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조금 정치는 생물이니까 저희가 지켜봐야죠. 지금 땡큐라고 하기 때문에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아니 뭐 저희는 양당을 똑같이 비판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더더욱 아직 이제 국민들로부터 지난 정권의 탄핵으로부터 저는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먼저 성찰해야지.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비판이 커지니까 내일이라도 정권을 잡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막상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럼요. 지금 근데 반성을 했어요. 많이 했어요. 야권도 땡큐가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땡큐라는 말이 이제 본인이 들으시면 예. 상당히 기분 나빠질 수도 있는데 김동연 전 부총리가 대선을 하고 뭐 기존 정치 세력에 숟가락을 얹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3지대의 독자 출마를 선언한 거거든요. 물론 뭐 얘기하신 대로 정치는 생명이기 때문에 몇 달 뒤에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다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표가 나뉘어질 텐데. 아니 그 김동연 부총리가 뭐 굉장히 그 똑똑하신 분이에요. 예. 똑똑하신 분이고 개인적인 친분도 좀 있는데 뭐 글도 잘 쓰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국장할 때 뭐 칼럼도 쓰시고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고 예. 입지전적인 자수성가형이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신데 사실 제3지대에서 저렇게 당도 없이 혼자서 뛰는 게 과연 얼마나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예를 미국 같은 경우는 1992년에 로스페로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와서 돌풍을 일으켰어요. 그때 18.9% 거의 19% 가까운 그 득표를 해서 빌 클린턴이 당선되는데 1조를 했죠. 그리고 이분이 그 다음에는 또 개혁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96년도에 또 출마를 해서 그때도 8.4%인가 뭐 이렇게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큰 영향을 미쳤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래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당도 아닌 그냥 무소속으로의 제3 후보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저는 약간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오늘 하신 말씀으로 봤을 때 창당을 시사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네, 이제 이 양당 정치와는 다른 그런 어떤 정치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세력을 모아서 대선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그냥 무소속으로 맨몸으로 나오겠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김동연 부총리가 창당을 통해서 어려운 길이지만 양당과는 다른 정치 세력을 교체하는 대한민국 정치를 교체하는 도전에 나서겠다. 이건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기존 양당이 그냥 적당히 얹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경선에서 후보가 돼보겠다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용감하고 또 깊은 고민 속에서 나온 결단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 쉽지 않은 길이죠.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제3당을 한다는 건 정말 이 풍천노숙의 길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 20년째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길이어서 과연 김동연 부총리가 그 길을 또 어떤 그 세력과 함께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헤쳐나올지 좀 저는 뭐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대선에 저도 이제 그 김동연 부총리의 지인이나 측근 뭐 이렇게 주변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꼭 이번 대선에 이기지 못하더라도 새로운 정치 세력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다. 그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현실적으로 이번 대선에 제3당을 창당해서 뭐 이기기는 또 물론 정의당이 있기 때문에 제3당은 아닙니다. 한 5당 정도 될 것 같은데 쉽지 않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손잡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가능성이야 언제든지 있겠죠. 근데 두 분이 이게 결이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두 분은 이렇게 아마 손을 잡고서 같이 가기에는 각자의 캐릭터가 워낙 뚜렷해서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글쎄 또 당을 만든다. 근데 당 만드는 거 뭐 우리 총장님 아시지만 그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저는 안철수 대표하고 같이 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김동연 부총리도 선을 그었고 안철수 대표는 어쨌든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의 연대 이걸 이제 상정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한 진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제 김동연 부총리는 정권 교체만으로는 안 된다. 정치 세력이 교체해야 된다. 정치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희하고 인식을 같이 하는 측면이 있어요. 뭐 다른 정책적이나 이념적으로는 생각이 좀 많이 다르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안철수 지금 대표하고 제3지대에서 잠정적으로 손을 잡는다고 해도 큰 틀에 야권의 자장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선택을 전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또 그런 선택이라면 별로 그렇게 국민들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고요. 어렵더라도 제3의 길을 가겠다. 그리고 그 제3의 길에서 독자적인 비전으로 정치 세력의 교체를 얘기하겠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이제 김동연 부총리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좀 어렵더라도 어려운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사실 아직 너무 어렵네. 좀 합칠까? 이런 생각도 들 텐데 박원석 총재님 같은 분이 어렵더라도 그 길을 꼭 가셔야 됩니다. 하면 이런 얘기를 또 들으면 참 자꾸 떠밀려서 갈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사실은 이 양당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피로도도 굉장히 높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 그 마크롱 그 대통령이 물론 이제 이전 정부의 장관 내각에 있었지만
잉마르슈라는 새로운 정당을 창당해서 돌풍을 일으키고 결국엔 정권을 잡았거든요. 아마 그런 모델을 지금 김동연 부총리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한국의 정치 토양과 프랑스의 정치 토양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프랑스 모델이 한국에서도 실현 가능하다라는 거는 뭐 장담할 수 없으나 그런 어떤 기백과 정신과 그런 도전만큼은 저는 박수를 보낼 일이다. 일단 현재까지 나온 얘기로는 김동연 부총리도 출마 의지를 그다음에 단일화 없고 정의당에서도 심상정 의원의 가능성이 크지만 어쨌든 단일화 안 하신다고 하니까 이번 대선 오자 대결이 될 가능성이 있네요. 양강 구도 속의 오자 대결. 나머지 5후보는 허경영 그저께 출마 선언했잖아요. 백마 타고. 네. 백마 타고 행주산성에 온 초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제 지역군데 거기에 연락도 없이 오셨네요. 말을 빌려서. 행주산성. 근데 이제 그 근처에 백마 빌려주나요? 그 근처 행주산성.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빌려 오셨는지. 제가 사실 그 근처 사는데 가끔 보면 이렇게 말이나 수레하는 그런 상품이 있긴 하거든요. 아, 네. 예. 악마르 씨 이제 그 얘기하시잖아요, 마크롱. 근데 이 프랑스는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이후에 뭐 지롱드 자코뱅에서 수없이 많은 당들이 만들어졌다 없어졌다만 했던 엄청나게 긴 정당의 역사가 있는 나라고 거기다음에 그 나라는 그동안에 수많은 투표로 단련된 그런 국민들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제3당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죠. 네, 계속 대선에서는 계속 실패해요. 정의당 그래서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당들이 좀 국민한테 선택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당에 다 몰려서 그러지 말고 색깔이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당도 좀 있고. 사실 의원 내각제로 가면 그렇게 구도가 만들기가 쉬울 텐데. 의원 내각제가 저는 찬성은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여튼 좀 다양성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프랑스 얘기 잠깐 했었는데 약간만 프랑스에서 동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얘기를 할 텐데요. 잠깐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النظام باندې کار روان دی دا اوس زموږ مشرتابه په جدیت سره بوخته دي نظام جوړونې لپاره پروسه تکمیل کی او نظام به جوړ شي په دې باندې په جدیت سره کار روان تاسو ته بیا اطمینان درکوم او کله چې منتظر پاتې تکمیل شي او بیا موږ اعلان واورو 예, 사실 세 번째 주제 탈레반은 왜로 잡았습니다. 저도 사실 이전에 잘 알지 못했었는데요. 여성 인권에 대해서 탈레반이 그렇게 무자비할지는 몰랐습니다. 이번에 대변인이 나와서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바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요.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원래 그 이슬람의 율법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습니까? 탈레반은 왜 이렇게 여성 인권을 아예 무시를 하죠? 그게 꼭 여성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탈레반들은 기본적으로 그 과거에 그 쉽게 얘기하면 이슬람 경전이 처음 만들어졌던 게 680 몇 년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코란이. 코란. 그러니까 그때 그 원리 원칙대로 그걸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그게 벌써 1400년, 1500년 전 아닙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삼국시대도 삼국시대 통일되기도 전일 거예요. 근데 그때 만들어졌던 경전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 지켜라라고 하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정말 세상이 너무나 달라진 것이고 그리고 근데 정말 우스운 게요. 여성뿐만이 아니고 남성들도 탈레반이 집권을 했을 때 수영을 몇 센치 이상 잘하지 않으면 태형에 처하고 뭐 그런 무슨 뭐 복장이나 옷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안 입으면 뭐 팔을 자르든지 뭘 자르는 식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억압적인 그런 그 제도를 갖다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수염이 잘 안 기르는 사람은 잘 안 자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 말이에요. 그건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수염 안 자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그리고 또 그 굉장한 그 유네스코 문화유적인 바미안 석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바미안 석불이 높이가 뭐 몇백 미터 되는 어마어마한 문화유적을 그게 다른 종교다 해서 포격을 해서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이분들은 그냥 남성 여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근본주의의 기초에서 극단주의. 그러니까 과거의 근데 문제는 그 1500년 전에 지금의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 설명을 누구한테 맡기느냐. 율법학자가 해달라. 율법학자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 거리고 귀에 걸면 귀 거리고
이런 식의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뭐 이슬람 자체가 사실은 보편적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그래서 믿는 나라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탈레반은 그중에서 율법을 특별하게 해석한 일부 학자들을 따라서 아주 옛날 그대로 그렇죠. 그런 기본적인 큰 뜻은 아니고 이슬람의 큰 뜻을 따르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일부만 따서 이렇게 이제 약간 포악하고 특히 여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는군요. 물론입니다.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이슬람 자체에 대해서 폄하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무슨 뭐 그 알라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뭐 뭘 뒤집어 쓰거나 여성들에게 했던 건 아마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는 그랬겠지만 근데 그것이 완전히 그 화석화돼 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을 벗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가만두지 않겠다. 심지어는 요새 이제 무슨 어디에 유튜브, 너튜브 뭐 이런데 돌아 보면은 여성을 막 처형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정말 끔찍해서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법이 이제 샤리아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샤리아법을 모든 이슬람 국가가 다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우디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샤리아법을 적용을 하는데 그 중에도 탈레반은 아주 과격한 극단주의, 과격한 이 원리주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코란이라는 이슬람 경전에도 여성을 차별해라. 예를 들어서 여성한테는 뭐 그 학교도 보내지 말고 직업도 갖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뒤집어 씌우고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2차, 3차 해석한 문헌들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서 그렇죠. 율법학자들이 그 기준을 정해서 그게 마치 원칙인 것처럼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 저는 비단 여성만이 아니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탈레반이 통치하던 시대 학교를 못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슬람 율법 위에는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학교에 못 가기도 했고 아까 이제 뭐 남성들에 대해서도 그런 식의 반인권적인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종교의 문제로 해석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모든 이슬람 국가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죠. 그리고 그 히잡이라 그러죠. 이슬람 여성들 머리에 쓰는 이게 법으로 그 의무사항으로 강제되고 있는 나라도 이란하고 사우디 두 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무슬림 국가 그거 강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게 관습이고 예. 전통이고 하나의 문화고 패션이기 그냥 때문에 관례처럼 그걸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명절에 한복 입듯이.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이잖아요. 예. 2억인데 최대 이슬람 국가지만 국가죠. 자유롭잖아요. 네. 국가는. 그렇죠. 그래서 예. 탈레반은 저는 이슬람 세계에서도 일종의 이단이다. 그렇게 보면 탈레반은 될것 이슬람에서도 탈레반이군요. 예. 예. 우리가 예전에 탈레반 얘기했는데 일부 들으니까 그 탈레반의 어떤 교리가 됐던 율법학자의 얘기로는 뭐 여성의 신체가 노출되는 부위는 어떤 부도덕을 상징한다. 이런 말을 그 학자가 해서 그냥 탈레반이 그걸 따랐다. 그 율법학자의 2차 문헌이죠. 코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아니고 오히려 코란에는 그 마치 이제 뭐 다른 어떤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남성이건 여성이건 다 평등하다라는 원리가 오히려 철학적으로 담겨 있다는 그렇죠. 게 많은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오히려 그런 극단주의가 일부의 관심을 끌고 지지를 받아서 탈레반이 성장할 수 있는 또 배경이 됐고 그걸 이용한 거군요. 그렇죠. 예. 샤리아라는 그게 올바른 길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되게 극단주의자들이 그렇잖아요. 나는 옳고 이 외에는 전부 다 그르다. 이런 우리가 그 극단주의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인간 사회는 불행해지고 사람들은 고통에 빠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 탈레반이냐? 너 극단주의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도 탈레반들이 좀 있습니다. 안타까운 진짜 일이죠. 탈레반 말고요. 네. 아, 알겠습니다. 이 얘기 해볼게요. 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단 아프간에서 미군을 철수하면서 지금 아프간의 인권은 무참히 정말 아수라장이고 그러니까요. 정말 끔찍한 저희가 옆에서 보기에도 끔찍한 상황인데 바이든이 잘못한 건가요? 글쎄 이걸 뭐 한 국가의 외교적인 예. 결정 과정을 잘잘못이라고 얘기하기는 참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프간에 파병이 돼서 예,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미군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 가족을 둔 미국 사람이라면 왜 내 자식이 거기 가서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서 죽어야 되느냐라고 항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잘 됐다 못 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미국의 외교 정책이 바뀌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이해관계가 그렇게 너무 치열하게 연관돼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발 뺄래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2001년도에 그 9.11 테러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오사마 빈 라덴이 처형됐어요. 미군 특수부대가 가서 했잖아요. 그리고 10년 뒤인 2021년에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그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만이죠, 그러니까 2001년에 예. 벌어진 이후로 그 과정에서 미국이 여러 번 아프가니스탄에 뭐 별의별 그 노력을 다 했지만 결국은 이게 그 국가가 탈레반을 저항하는 그 국가가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부패에 빠져 있고 외국의 원조만 받아서 살려고 하고 이러니까 결국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 나라를 지켜주지는 못해요. 외국에 아무리 훌륭한 군대가 와도 그 나라를 지켜주지 못해요. 사실 가장 큰 책임은 아프간 정부, 정부에 있는 거죠. 아프간 국민들이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철군 결정 이후에 또 인도주의적인 어떤 비판이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아주 구조적 거시적으로 보면 미국의 대외 정책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바뀐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중동의 그 이슬람 원리주의로부터 근본주의로부터 어쨌든 그 중동을 보호하고 또 거기에 유전 자원을 보호하고 이런 게 이제 대외 정책의 1순위였다면 지금은 이제 대중국 견제가 1순위로 예, 바뀐 그렇죠.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더 이상 지정학적 가치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게 1차적인 철군의 배경이고 말씀하셨던 그 국익 우선주의 같은 게 지금 뭐 다른 나라 모든 나라들의 외교에 있어서도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작용을 했을 거고 저는 그보다 지난 20년 동안 그럼 미국은 들어가서 뭘 했냐. 이 점에 대해서 좀 그 평가하고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저는 탈레반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첫 번째로. 그냥 무력으로 누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잘 안 됐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아프간이라는 그 나라 혹은 그 사회에 대해서 미국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 아프가니스탄은 부족 국가입니다.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친미 중앙정부, 행정부를 세우고 군대를 양성한다 그래서 그 사회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중앙 집권화돼서 장악되는 게 그런 나라가 아니다는 아니죠.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이 주로 지난 20년간 노력했던 거는 친미 정부를 세우고 그리고 군대를 양성하려고 한 거였는데 그에 비해서 사회 재건을 위한 투자는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아프간은 철저한 부족 국가예요. 때문에 그런 부족 사회의 어떤 민심이나 혹은 부족 사회의 합의, 동의 이런 것들을 샀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상대적으로 소홀했고 오히려 부패하기만 한 그런 친미 정부에다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지원하다가 결국에는 20년 만에 네. 마치 베트남에서 과거에 그러니까요. 이제 실패했듯이 실패를 반복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미국도 좀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뭐 아프가니스탄은 미국도 지금 물러났고 소련도 거기 이전에 전쟁이 들어갔다가 있었지만 나왔죠. 결국은 망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커다란 블랙홀처럼 되어 있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의 자체의 문화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어쨌든 반인권적인 일들이 벌어나는 데서는 국제사회에서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라이브.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네, 영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은 줄이고 백신 인센티브 일부를 다시 부활시켰는데요. 4차 대유행 속 효과 어떨지 그리고 어떤 중장기 대책이 필요한지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연결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코로나19 확산세 정말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2주 연장했다가 또 2주 연장해서 지금 이틀 연속으로 신규 확진자 2,000명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증가세 얼마나 더 지속될까요? 그때 얼마나 더 갈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4단계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감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볼 때 네. 아마도 그 9월 중순 정도까지는 현재 같은 추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 중순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향후 2주 이후에 확진자 증가 추세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연장했다고 하지만 그게 확산세를 꺾을 만한 뭐 특별한 새로운 대책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증가 추세가 계속될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더 추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확진자는 줄지 않고 계속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거리두기 4단계가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 식당과 네. 카페의 경우에는 영업시간이 1시간 줄어들고 백신 접종 네. 완료자들에게 인센티브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영업시간이 1시간 줄어드는 부분은 확진자 수를 이제 줄이는 효과가 있긴 할 텐데요. 그 영향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자들에게 그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이제 예외로 해주는 부분은 거꾸로 이제 사람들 간의 접촉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영업 시간을 1시간 줄인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이제 작용을 할 거라 두 가지를 이제 합쳐 놓으면 사실 뭐 전체적으로 확진자 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 두 가지 다 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미시적인 조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정책들이 좀 더 보완이 돼야 거리두기에 보완이 돼야 좀 확진자가 그래도 꺾이거나 잡힐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4단계 거리두기의 목표가 초기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증가세를 꺾어서 안정세로 돌리는데 그 제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후에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2,000명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4단계 거리두기가 2주를 넘겨서 연장하면서 그 효과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국민들의 피로감 때문에 네. 사실 국민들이 4단계 거리두기의 방역 지침을 지키고는 있지만 4단계라고 해서 일상생활의 활동을 줄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두기의 효과는 단계를 올리는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그 단계에 상응해서 일상의 활동을 줄이고 접촉을 줄여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너무 오랜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고 있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특히 젊은 층이 생각하는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뭐 공포감 또는 이게 중대한 사태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부가 단계를 올리는 것과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젊은 층은 지금 정부가 격상한 4단계보다는 사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위기감을 갖고 있는 거라 국민이 갖고 있는 위기감과 단계가 맞지 않아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별로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 효과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자, 네, 여러 그렇습니다. 가지를 좀 보면 정부도 이제 위드 코로나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에서 영국과 싱가포르는 이제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는데 교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 갖고 계세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 이전에는 코로나는 치명률이 1.5% 되는 그 상당히 중대한 감염병이었지만 백신 접종으로 치명률이 이제 크게 떨어졌고요. 7월 달에는 0.2%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8월 달에는 약간 오르고 있긴 하지만 특히 이제 백신 접종을 맞은 군에서는 아마 거의 독감 수준 또는 그 이하의 치명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으로 달라진 방역 환경에 맞는 방역을 해야 되고 그게 지금 집단 면역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보도한 결과를 보면 110% 완료를 해야지만 이제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네, 정부는 지금 9월 말에서 10월 초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네. 언제로 좀 전환 시기가 맞춰져야 좋겠다라고 보시는지요? 9월 말 10월 초가 되면 그 50대 이상의 고위험군에 대한 2차 접종이 완료되는 시점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젊은 연령층은 일부 1차 접종을 맞은 상태이고 고위험군은 2차 접종까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면 새로운 방역 체계로 전환을 해도 상당히 그 위험이 줄어드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또는 치명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야기한 9월 말 10월 초가 저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정부가 말한 게 이게 9월 말 10월 초에 위드 코로나 전략으로 그때 전환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때부터 검토를 시작하겠다는지가 대단히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10월 초부터 검토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위드 코로나 전략으로 전환하려면 기존의 생활치료센터 중심의 그 확진자 격리를 자가치료로 전환해야 되고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는 병상과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네. 보건소의 일선 방역 인력도 크게 늘려야 됩니다. 검사 역량도 늘려야 되고요.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10월 초부터 준비한다고 하면 사실상 연말까지 가도 준비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정부가 오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지쳐 있고 이게 방역이 어떻게 그 앞으로 나가야 될지에 네. 대해서 정부의 뭐랄까 신뢰할 수 있는 계획 네.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호한 말로 지금 그 방역 전환의 시기를 얼버무리고 있다는 점이 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 준비를 잘해서 9월 말이나 10월 초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전환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숨진 해군 중사가 생전 2차 가해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피해자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행위를 지속했다는 내용을 밝히고 사건을 엄정 처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사건 발생 22년 만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공소시효 만료 이전 국외로 도피했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중단돼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강타했던 가을 장마가 우리나라로 북상합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 아나운서의 뉴스 썰기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이죠? 네,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성대 기자가 마지막까지 다음 주에 휴가에서 돌아오니까 네, 열심히 썰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더 하고 싶죠, 근데 이거. 아니요, 바로 영상으로 써는 맛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와, 나 미쳤어. 비주얼 미쳤어. 우와! 미쳤어. 와. 사장님. 아. 뭐 내년에 컵을 벌써 잘 줄까? 풀렸네, 뭘로 이거, 줄까? 저 컵이야. 계란 넣어, 안 넣어? 넣어요. 근데 진짜 많이 주세요. 예. 네, 오늘 준비한 키워드 떡볶이는 죄가 없답니다. 예, 지금 시각이면 딱 당이 떨어질 시간인데 맞아요. 아무튼 먹음직스럽군요. 알겠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뭐 논란이 되고 있는 대선 후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영상에 함께 나오는 황교익 예. 씨는 관련 보훈 인사 논란 관해서는 이제 페이스북에 잦은 사퇴 입장을 내면서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하면서 공사사장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무리다라는 판단을 예. 내렸다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걸 받아들이면서 네, 일단락 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떡볶이 먹방이 새로운 논란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선 영상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황교익 씨와 함께 떡볶이 먹방을 하는 모습인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예, 지금 떡볶이네요. 순대도 있고요. 네. 맛있다. 이게 이제 황교익 TV에 나왔던 내용이죠? 네, 근데 이 영상이 논란이 됐는데 이 영상에 나오는 먹방 시점이 녹화 시점이 예. 6월 17일로 추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6월 17일 추정. 네. 예. 근데 앵커도 기억하시겠지만 6월 17일이면 이천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불이 끄는데 며칠 걸렸고요. 네.
소방관 한 분께서 뭐 잔류인을 확인하러 들어가셨다가 네. 빠져나오지 못한 화재가 있던 날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화재 발생 이튿날까지 비도 내렸지만 불길이 잡히지 않았고 소방차 20여 대가 동원됐었던 굉장히 큰 사고였는데요. 예. 자, 화면을 좀 보시면 이렇게 거센 화염에 소방대원들이 건물 내부 진입이 불가능했던 정말 피해가 컸던 화재 사고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화재로 인해서 소방관 구조대장이 실종됐다가 결국 순직을 하셨고요. 피해 규모도 물류창고다 보니까 약 4천에서 6천억 원 규모였다고 합니다. 예, 워낙 안에 물건도 많고 해서 제 기억으로는 엿센가에 불이 다 꺼졌던 네. 큰 사고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앞서 이재명 지사가 이 황교익 씨와 이 유튜브 먹방을 찍은 날이 그날이라는 거고요. 아까 추정이라고 했는데 네. 추정의 근거는 뭔가요? 자, 이 지사가 먹방 자체를 6월 17일에 찍었는지 아닌지는 확실히 말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온라인에서 네티즌 수사대가 몇 가지 정황들을 좀 제시했습니다. 예. 자, 화면 보시면 달력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자, 6월 17일 누가 봐도 6월 17일에 예. 여기서 찍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저 왼손에 찬 시계인데요. 예. 자, 시간을 보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예. 약간 8시 30분으로 보입니다. 예. 만약에 8시 30분이 맞다면 아직 그 이천 화재 현장에서는 여전히 화재를 진압하는 중이고 실종된 소방관이 계속 수색 중이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네티즌들이 찾아낸 6월 17일 달력의 시간인데 네. 물론 뭐 식당에서 달력 날짜를 뭐 제때 안 찢었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이 지사 측에서 6월 17일에 저걸 찍은 건 맞는 걸로 인정을 했죠. 일단 정치권의 반응은 뭔가요? 자, 몇몇 대선 후보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우선 하태경 후보인데요. 페이스북에 굉장히 거세게 떡볶이가 입으로 넘어갑니까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유승민 의원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대선 후보는커녕 도지사 자격도 없다 이렇게 캠프 측에서 말을 했고요. 이낙연 후보도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 과제라면서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뭐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대변인이 좀 더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후보 본인은 조금 톤다운을 시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네, 오늘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국회에서 기자들이 관련 질문들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직접 듣고 가시죠. 재난본부장, 안전본부장이 있고 또 제가 부지사를 파견하고 또 현장 상황을 다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밤늦게 다음 경남 일정을 포기하고 또 현장에 새벽에 도착해서 현장 지휘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은 소임을 다했고 매뉴얼대로 대응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네. 예. 경기도에서 이제 당일 조치 사항도 공개를 했지요. 맞습니다. 시간대별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우선 오전 5시 36분에 화재가 발생을 했고 대응 단계에 이렇게 발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장에 도착한 게 다음 날 18일 새벽 1시 32분에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 이천 화재는 초반에 진압된 듯 했다가 보시는 것처럼 대응 단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렸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길이 꺼지는 듯 했다가 다시 커졌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사 입장에서는 초반에 진입된 듯 했다가 잡혔기 때문에 다시 올라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늦게 도착했다. 하지만 할 것은 다 했다라는 입장입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먹방 찍은 시각이 아까 이 지사의 시계대로라면 8시 반이래 이때는 이제 불길이 안 잡히던 좀 다시 커진 다음이어서 이 시간이 좀 애매할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밤에 황교익 씨와 같이 유튜브를 찍지 않았냐는 비판에 대해선 이렇게 직접 또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거야 뭐 서울 와서 찍어도 되고 근데 그것 때문에 영상을 찍기 위해서 지연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사실을 왜곡한 말도 안 되는 공격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방송이야 서울에서 찍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을 찍으려고 있었던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화재 현장에 도지사가 직접 다 가야 하느냐라는 항변이 있을 수 있어서 이 지사는 이제 언론과의 통화에서 당시 보고를 받고 외부에서 현장 지휘를 다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 자진 사퇴 밝혔지만 또 황교익 씨와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더 곤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강지영 아나운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뉴스 설계였는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성대 기자랑 바꿔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라이브.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예, 두 번째 연끌 인터뷰, 민주당의 대표적인 쓴소리하는 대선 주자입니다. 박용진 예비후보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력 대선 주자라고 표현해 주십시오. 예, 다시 하겠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로 자칭 박용진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유력 얘기하셨는데 제가 한 2달 전쯤인가요? 모셨을 때 네. 여권 후보 중에 대선 주자 대선 적합도 3위 해서 예. 박용진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네, 그랬죠. 얘기하셨는데 일단 현재 뭐 그냥 그대로 계속 3위예요. 예, 지지율을 잠깐 보면 예. 최근 지지입니다. 여권 후보 중에 적합도를 보면 예, 지난 6월에 3위에 오른 뒤에 지금 뭐 3에서 5위 하는 게 많이 있는데 지금 있는 지지율은 3위 조사입니다. 하지만 지지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바람이 좀 약한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정하게 박스권에 갇혔는데요. 일단 남 탓부터 하자고 치면 아니 1위, 2위가요. 그럼 거의 이전 투구 수준으로 싸움을 하니까 정책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새로운 미래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박용진의 룸이 확 줄어들었다 이거고요. 두 번째, 제 탓을 하자고 치면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뭐 새로운 이 비전을 보여드리는데 좀 이렇게 확실하고 힘있고 강단 있는 모습으로 다가서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부분 남은 기간 동안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강단 있고 힘이 없었다고 보십니까? 반성은 항상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생각 안 나시죠? 예비경선 기간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날선 측면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제 본경선 들어와서 방송 토론을 예를 들면 이제 4번이 있으나 4번 다 제 얘기를 하려고 시간을 많이 이제 할애하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박용진이 좀 쓸만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네가 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국부펀드 7% 하겠다고 하던데 그럼 네가 되면 좋네. 돼야 저게 되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리적으로 어떤 마지노선이 정해져 있거든요. 당선 가능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리거나 주변에 많은 지지 세력들을 모아내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뭐 뒷심발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인지도와 당선 가능성을 유권자들에게 좀 보여주는 데는 실패했다고 보시는 거군요. 아직 실패는 아니고요. 단정 지으시면 안 되는 현재까지는. 거예요.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활주로를 계속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활주로는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 비행기가 바람받아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발상전환의 정치가 일정하게 그 빌드업을 지금 하고 있다. 새로운 정치를 향한 빌드업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왜 아직도 골을 못 넣느냐고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이 빌드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라운드 상황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도 계속 제일 정책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는 후보로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현안부터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2.2 대전, 명락대전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박용진 후보가 이제 정책을 알릴 수 있는 룸 자체가 줄어든 측면도 있는데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에 내정됐다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건 뭐 잘한 일이라고 보시나요? 잘했고요. 사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지사가 정리를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도 있어요. 더 진즉.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가 아니라 책임 있게 정리하는 문제가 필요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황교익 씨가 내정된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건 경기도지사의 역할이고 책임이기도 하고 황교익 씨가 권한이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또 다른 문제니까. 근데 황교익 씨가 캠프 간의 논란 속에 어쨌든 끌려 들어오면서 그 험한 말을 했잖아요.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는 등. 이낙연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 저는 그 말로 끝났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거 자체로 더 이상 이 논란을 끌고 가면 안 되니까 이재명 후보가 내정하신 분이니 이재명 후보가 정리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는
자격 유무를 떠나서 더 이상 끌고 가는 게 우리 당의 큰 내상이니까 예. 정리해 주십사 그런 말씀이었어요. 예. 사실은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인사잖아요. 인사. 그럼요. 본인이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인사가 가장 네. 중요한데 후보로서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 자진 내정했다가 후보가 자진 사퇴하는 과정에 이재명 지사의 인사는 제대로 안 됐다고 보시는 거군요. 좀 더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나섰어야 된다고 그럼요. 보시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정리를 그러니까 부적절한 인사였는지는 저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부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논란을 계속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당에 미치는 내상 그리고 이재명 지사 본인에게도 안 좋은 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뭐 지난 얘기긴 하지만 황교익 씨 본인은 정치인이 아니고 그냥 전문가일 뿐인데 이낙연 캠프에서 친일 프레임으로 끼워 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강하게 반발한 거라고 반박한 바는 있습니다. 뭐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얘기 나왔습니다. 방금 뉴스설계에서 다루는데 지난 6월 17일 이천 화재가 있던 날입니다. 쿠팡물류센터 화재죠.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되는데 당시 이제 이재명 지사는 경상남도와 일정이 있어서 방문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서 황교익 씨와 찍었던 유튜브 방송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입장은? 전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처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정책 중에 예. 무려 자기 임기 중에 120조가 들어가는 기본소득이 있어요. 또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기본주택에 대한 공약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재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디에 지으실 거예요? 땅은 있어요? 예. 이렇게 물어보는데 화를 내거나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혹은 30초를 뒤에 숨어요. 예. 형, 무형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시간 나가버리고. 아직도 그 120조 재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나는 할 수 있다. 못하는 사람은 무능하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제가 그래서 이제 토지 보유세 같은 것들 이런 얘기를 언급한 그런 증세를 한 적도 얘기를 하기 전에 20조 정도는 매년 20조 정도는 그 증세 없이 세출 조정으로 돈 아껴서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아니 우리 정부가 9차례나 추경을 만들고 136조를 조성을 했는데 그중에 그 아낀 돈은 16조밖에 안 돼요. 어떻게 20조를 만듭니까? 세출 조정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보고 지금 무능하다고 하시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는 말을 이제 피하신 거죠. 한 번 만드는 한 해에 20조고요. 다 합치면 마지막엔 뭐 60조를 동원한다고 한 거니까 120조를 어떻게 동원할 건지 어떻게 마련할 건지는 궁금하잖아요. 국민들도. 사실은 대선 주자들이 뱉어놓은 말들은 대통령이 되면 만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을 잘 다듬고 사실은 검증도 하고 만약 잘못됐으면 수정도 해야 되는 거죠. 기왕 이렇게 된 거, 지난번에 제가 토론회 때 물어봤습니다. 모두 다 역세권에 짓겠다고 하셨는데 100만 채를 역세권에 지으려면 지하철역 100개를 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화를 버럭 내면서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 그러시더라고요. 언제 그렇게 얘기하셨냐면 그 공약 발표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시공사의 홈페이지에도 분양형도 역세권 등 주요 요지 그리고 임대형도 역세권 등 주요 요지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물어본 건데 화를 내실 일은 아니다. 저는 황교익 떡볶이 관심 없어요. 정책 얘기하자고요. 120조 들어가는 정책, 주택 정책 이런 거. 괜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물어본 제가 좀 민망해지긴 하는데 우리 정책 얘기해야 그게 맞는 길인 것 같습니다. 정책 오늘 발표한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공무원 만나셨잖아요. 네,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 네. 대신 공무원들의 그래서 뭐 노동삼권 관련해서 노동삼권은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제가 오늘 공무원 노조를 만나서 드린 말씀은 그거였어요. 그 공무원 노조의 노동삼권 혹은 정치 활동의 뭐 자유를 보장해달라 얘기를 하면서 공무원 연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근데 공무원 연금에서 본인들이 그동안 좀 손해본 부분들을 좀 만회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뉘앙스이시길래 잠시만요. 우리 사회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되는데 박용진이 나서서 공무원의 노동삼권 보장하는 거 그리고 정치적 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거 이게 국제적 기준에 맞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서도 개혁합시다. 국민들이 보실 때는 공무원 연금에서 부족한 적자분을 우리 세금으로 계속 메워주고 있는 거에 대한 불만이 많으시거든요. 이런 불만들도 공무원 개혁을 통해서 좀 조정해 나가는 것을 패키지 딜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하자 그 말씀.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연금 개혁이 일부 이루어졌잖아요. 2015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연금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들이 좀 줄었는데 손해 봤다고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계시죠? 거기서 다시 환원하자고 한 걸 아니다 더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오신 겁니까 지금 가서? 환원이라기보다는 네. 또 다른 측면에서 몇 가지 손해 더 부분을 좀 보전을 보전해 해야 달라. 그때도 사회적 합의를 좀 이뤄낸 게 있는데 그건 지켜지진 않고 우리만 손해 봤다. 예. 이런 게 공무원 노조와 공무원 사회 전체의 어떤 인식이거든요. 그것도 일정하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대통령이라면 혹은 우리 기성세대라면 우리 사회 50년 뒤 우리 후손들, 우리 후배들이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갈 사회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는 패키지 딜을 해보자. 두 번째, 노동운동이 계속 자기 담장 안으로, 자기 회사 안으로, 자기 예. 밥그릇만 지키고 자기 것만 챙기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최근에 민주노총이 사회적 합의 거의 엎어놓고 또 다시 퇴각하고 또 총파업 투쟁하겠다고 저러는데 나는 이렇게 나가면 노동운동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이 더 퇴색될 거다라고 예. 하는 우려와 비판을 원래 했죠. 민노당 대변인이셨잖아요 예전에. 저는 그 민주노동당 대변인 이전에요. 예. 노동자들 그 이익 지키려고 같이 투쟁하다가 3번이나 감옥 갔다 온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좀 근데 비판하더라도 지금 이제 민주노총이 좀 너무 그 조그마한 틀에 갇혀 있다고 보시는군요. 아니요. 사실 그때도 비판했어요. 사실은 그때도 민주노총 그러니까 한 15년 전쯤이죠. 예. 민주노총이 이른바 사회적 연대와 비정규직 연대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얘기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도 뭐 문자폭탄, 요즘으로 말하면 문자폭탄, 예. 엄청난 댓글, 예. 그리고 뭐 비판도 많이 받았고. 거기서 좀 훈련이 되셨군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른바 조금밖에로 쓴소리를 제일 많이 하셨던 의원인데 할 말은 하고 할 할 말은 일은 하고. 하는 게 소신 있는 정치인이죠. 어제 문체에서 언론중재법 이른바 통과시켰습니다. 한 인터뷰를 보니까 상당히 비판적이시던데요. 이 법은 잘못됐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언론중재법의 취지 찬성해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에 걸맞는 책임은 사실 예. 좀 부족하거든요. 그동안 언론의 자정 능력에 기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으로 좀 정해보자. 예. 이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법이 됐을 때 개혁의 부메랑 효과라는 게 있어요. 좋은 취지로 했는데 오히려 언론의 사회적 비판 기능,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우려, 예. 저는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징벌적 손배제를 하게 되면 위축돼서 제대로 된 기사를 안 쓴다거나 또는 고의 뭐 중과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판별하기 쉽지 않을 때 일단 아무래도 안 쓰게 되기 그렇죠. 쉽겠죠. 아무래도 이거 귀찮으니까 하지 예를 말자. 들면 임대차 빠질 3법처럼 거예요. 오히려 역효과가 클 거라고 보십니까? 자그마한 우려인지 아니면 이건 역효과가 커서 더 논의해야 된다는 입장인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임위의 논의를 최대한 이게 이제 존중하려고 예. 그러고 있는데 그쪽에 또 전문가들인 언론단체라든지 언론노조라든지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우려도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도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25일 본회의에 통과되는 건 통과시키려고 지금 거대 여당이 하는 건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제가 그 법의 취지는 동의를 한다고요. 네. 근데 그거를 그거 우려가 법이 있습니다. 네. 문구가 취지대로 다 표현된 건 아닐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어제 확인한 거, 어제 통과된 거는 제가 좀 걱정했었던 부분들 일부 수정이 있었죠. 수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직 그 전체 통과된 안을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언론의 견제와 비판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면 그 부분 되게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잠깐 남아서 이거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사실 이른바 언론개혁법도 그렇고요. 검수완박도 그렇고요. 당이 여전히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박영진 의원님도 보시나요? 당 지지층의 의견 당연히 영향을 받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일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정치 지도자들이 판단해야 하지 일부의 목소리만 듣고서 판단한다고 그러면 그거 진짜 큰일인 거라고 예. 생각을 해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민주당은? 저는 이게 뭐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어쨌든 검찰개혁이든 아니면 뭐 부동산 정책이든 그리고 이번 언론중재법이든 간에 필요한 일들이었고 우리가 공약으로 이미 내걸었었던 사안들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급박하게 처리되는데 그만한 논리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찾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알겠습니다. 오늘 박용진 의원,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라고 본인이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평가한 건 아니고요.
뭐 그렇게 인색하게 자꾸 그러세요? 공정해야 되니까. 아, 예.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7시 25분 뉴스룸이 이제 5분 뒤 방송되는데요. 오늘 뉴스룸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정부가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 방역 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 내놨습니다. 백신 1차 접종률 70%, 2차 접종 50%를 넘기는 9월 말쯤을 언급한 건데요. 델타 변이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 체제를 급하게 바꾸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뉴스룸에서 확인해 보시죠. 국내 서핑 인구가 최근 7년 사이 10배 넘게 증가하면서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MZ세대들이 서핑에 푹 빠진 이유 잠시 후 구스뉴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룸 이어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겨울엔 주니까 너랑 같이 있고 싶다고 아무거나